현재 한국과 일본이 수교일의 최대의 갈등을 겪고 있죠. 최소한의 교류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게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으르렁대는 이유가 뭘까요? 2년 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해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제철에 대해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결로 일본 현지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아나무인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근로정신대 소송지원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의 일본 대사관과 도쿄 신일본 제철 본사 앞에서 지속적인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고가 강제동원 피해자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간섭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재 신일본 제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본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을 현금화하기로 했습니다.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신일본 제철이 보유한 P&R 주식 81,075주 액면가 5천원 기준 4억 537만 5천원의 압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현지는 더욱 큰 난리가 났죠. 사실상 자신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한 후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10월 스가 일본 총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연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의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유력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초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일본 기업이 판결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면 한국 정부가 국내 기금을 모아 다시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했죠.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죠. 일본 방송들도 일제히 자금 현금화는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일본 제철 옛 친일철 죽음의 한국자산 매각 현금화 명령 절차를 위한 신문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구지법 등은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 회사인 P&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신문서에 대한 공시 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날부터 일본 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는 일본 제철이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신문을 계속 회피해서 보낸 것입니다. 문서를 받지 않으니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신문서가 일본 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죠. 법원은 지난 6월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주식 현금화 매각 명령 신문서 등을 공시 송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완벽히 뒤집어질 일만 남았네요. 일본에게 최후의 경고장을 날렸으니까요. 물론 9일부터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매각 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남아있고 일본 제철이 이를 거부하면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효력을 가할 재반의 준비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곧장 행동에 돌입할 테니까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100%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을 고려하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산 압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극적인 타결을 하면 좋겠지만 일본이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한편 지난 10월 한국에 부임한 도미타 일본 대사는 내년 1월을 전후해 주미대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토 통신 등 일본의 언론들은 미국 통인 도미타 대사가 내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기에 맞춰 주미대사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곧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 한국 주재 일본 대사는 지난 8일 양국의 정치 문제와 별개로 한일 경제 및 민간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9월 출범한 스가 정부는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윈윈 관계라면서 한일 경제협력의 주체인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양국 기업인 흡혈 입국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의 재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업인들에게 한일 항공 노선을 다시 개통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관련 소식은 어제 닥터시사TV가 전해드렸죠?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끊어진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의 운항 재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방역을 이유로 거부의 입장을 밝혔죠. 한편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정책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정책을 이용한 이들이 통상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간 스가 총리는 여행 장려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등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정책인 고토 트래블 이용자 중 2.6%가 지난 한 달 이내 후각 미각 이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각이나 미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꼽힙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제거하는 등 통계적인 처리를 한 결과 고토 트래블을 이용한 이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고토 트래블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불리는 KBO 리그에 온 외국인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언론 매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 언론 매스라이브는 한국, 일본, 대만 프로야구에는 총 114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소속돼 있다. 얼마 전까지 코메리카 파크에서 보던 선수들도 있다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뛰었던 주요 선수들의 근황을 다뤘습니다. 매체는 왜 선수들은 해외로 향할까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답으로 대부분은 메이저리그에서 기회가 줄어들고 아시아에서 보장된 보수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이며 10년 동안 마이너리그를 돌았던 선수들은 더 늦기 전에 큰돈을 벌 기회를 저항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 롯데 유격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딕슨, 마차도를 꼽았습니다. 마차도는 지난 2015년 디트로이트에서 빅리그 데뷔 1루수와 유격수를 오갔으나 2018년까지 풀타임 시즌을 뛰지 못했습니다. 2018년 디트로이트로 넘어온 미코 구드럼이 주전 1루수 자리를 꿰차면서 마차도에게 라운드를 밟을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2018년 중반 디트로이트 1루 자리에서 자리를 잃은 마차도는 그 이후 3개의 다른 AAA 팀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최상위 레벨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얻지 못했고 28세에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었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다며 애매했던 마차도의 입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차도는 아시아 리그가 목표로 하는 선수 유형이고 빅리그 주전이 될 수 없지만 트리플 A 성적이 탄탄한 선수인데 마차도는 롯데로부터 연봉 30만 달러, 계약금 2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 확실했고 더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3홈런, 1호타 2개, 12타점으로 임팩트를 남기면서 못 다 이룬 꿈을 기회의 땅 한국에서 달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던 마차도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총 145만 달러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롯데는 마차도와의 계약 소식을 알리며 2021 시즌 65만 달러, 2022 시즌 8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차도는 시즌 전 경기를 유격수로 출장하는 성실함의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활용한 견고한 수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마친 마차도는 롯데에서 보낸 올 한해는 매우 특별했고 가족들도 롯데와 부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빨리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었고 팬데믹 여파로 더 많은 팬을 경기장에서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내년에 좋은 성적으로 팬들과 함께 포스트 시즌을 즐기고 싶다. 비시즌 잘 준비해 돌아오겠다라고 계약 소감을 전했습니다. 1998년에 프로야구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23년 동안 수많은 외국인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활약하는 용병 개념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3년 또는 4년 이상 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용병 개념이 아닌 우리 선수로 대접받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장수 외국인 선수 말고 오랫동안 함께 한 특정 팀의 선수로 기억해달라고 요청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선수는 우완 투수 더스틴 리퍼트입니다. 미국 출신인 리퍼트는 지난 2011년 두산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에 데뷔했습니다. 2017년까지 두산에서 뛰었고 2018년 KT 위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KBO 리그에서만 8시즌을 던지면서 214경기에서 102승 51패, 평균 자책점 3.5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외국인 투수 가운데 100승 이상을 올린 건 리퍼트가 유일하며 2016년에는 최소 경기 최고령 20승 신기록과 함께 정규 시즌을 22승 3패로 마무리하며 한국 선수들만 뽑혀왔던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됐습니다. KBO 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리퍼트는 종종 KBO 리그 팬들이 자신을 외국인 투수가 아닌 두산 선수로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할 것만 같았던 야구 인생이 한국에서의 활동 덕분에 만개했기 때문입니다. 리퍼트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한국에 정착했고 팬들 사이에서 니서방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야구교실도 열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이며 리퍼트를 지켜보는 두산 팬들도 그를 우리 선수로 생각했습니다. 2017년 말 두산과 재계약이 무산되자 일부 팬들은 서울 잠실구장 앞에서 리퍼트 복귀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그렇게 두산의 상징적인 선수가 된 리퍼트는 4일 두산과 LG 트윈스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시구를 하며 야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두산 베어스는 외국인 선수 삼총사와의 재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계약 조건과 이들의 일본 리그 이적 가능성입니다. 두산은 한국 시리즈 준우승으로 2020 시즌을 마쳤습니다. 지난 3월 스프링 캠프 종료 후 입국했던 외국인 선수 3명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라울 알칸타라, 크리스 플렉세는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끝난 이튿날 모두 출국했습니다. 약 9개월 동안 한국에서 머물렀던 이들은 마지막으로 잠실 야구장을 찾았고 구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두산은 이들 모두와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번갈아가며 맹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지에서의 힘든 생활과 경기에도 불구하고 선발 로테이션과 등판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잘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은 팀 동료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3명의 선수들은 성격이 좋고 기존 두산 선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들끼리도 워낙 잘 지내면서 두산은 외국인 선수 불협화음이나 트러블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단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두산은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이들과의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는 선수들 찾기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두산이 헤르난데스와의 재계약을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장타 거포가 부족한 팀 상황과 헤르난데스의 중심 타자 활용 가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고민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그래도 헤르난데스가 팀 분위기를 띄우고 선수단 분위기를 좋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라며 그라운드 안팎의 활약에 높은 점수를 매겼던 것입니다.